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영입니다. 1986년 가을 서울 올림픽을 2년 앞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농심이라는 작은 식품회사가 신라면이라는 빨간 봉지를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 매운 라면이 훗날 전 세계 113개국을 정복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 맵다고 불평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심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매운맛이야말로 한국 라면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신라면의 탄생 배경이에요. 당시 농심 연구진들이 한국인의 입맛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뒤끝이 깔끔한 맛을 선호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살아있는 특별한 국물을 개발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신라면은 서서히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야식으로 해장국 대용으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기숙사에서는 신라면 냄새가 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990년대 초 농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진출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수출이었어요. 미국 LA의 한인타운, 일본의 코리아타운에서 향수병에 걸린 한국인들이 신라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들도 이 빨간 봉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라면 세계 정복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당시 농심 해외사업부에서 일했던 김 과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처음 신라면을 맛볼 때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라다가 점점 중독되듯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 농심은 정말 담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도 당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2005년 여름 캘리포니아 렌초 쿠카몬가에 첫 번째 미국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간 5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꽤 큰 규모였어요. 농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신선도를 높이고 물류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이미 니신을 비롯한 일본계 라면들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미국인들에게 매운맛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라면은 대부분 담백한 치킨 맛이나 비프 맛이 주류였어요. 농심 미국 법인의 박 부장님께서 들려주신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 대형마트 바이어들에게 신라면을 소개할 때 대부분이 너무 맵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바이어는 이렇게까지 매운 라면을 누가 사 먹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뜻밖의 곳에서 왔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한류 드라마가 미국에 상륙하기 시작한 겁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작품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맛있게 라면을 먹는 장면들이 미국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나도 저 배우들처럼 한국 라면을 먹어보고 싶다며 한인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호기심 반, 도전 반으로 시작했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복병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신라면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외식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된 겁니다. 그때 신라면의 가성비가 빛을 발했어요. 2010년 드디어 농심의 미국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때부터 농심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라면이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미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농심은 2015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인도였어요. 저도 당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처음부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적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힌두 교도들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이라 소고기는 절대 금기였거든요. 농심은 이를 위해 인도 전용 완전 채식 라면을 개발했어요. 모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특별한 제품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순조로웠어요.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델리와 뭄바이의 대형마트에서는 신라면이 제법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라나시에서 200여 명의 순례객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먹은 라면에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농심 제품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신라면이었던 겁니다. 인도 전역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종교를 모독했다는 분노가 확산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농심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들이 올라왔고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심은 억울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당시 농심인도법인의 장수연 법인장님이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종교를 모독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농심은 인도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었어요. 3,000명의 직원들에게는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했고 재취업을 위한 추천서도 제공했습니다. 법적 의무보다 훨씬 후한 조건이었죠. 심지어 공장 설비까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뜻밖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농심이 떠난 소식을 들은 이웃나라 방글라데시가 두 팔 벌려 환영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왔어요. 때로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쫓겨나듯 떠날 때만 해도 농심은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수도 다카 인근 100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나선 거예요. 거기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전용 도로와 철도 건설까지 약속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다니요.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농심 경영진을 맞이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농심도 이런 환대에 보답하려고 했어요.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직접 고용만 7,000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공장 건설 과정에서 농심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농민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어서 시장가보다 30%나 높은 값에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거예요. 덕분에 지역 농가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농심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첫 번째 제품 이름을 프렌드십 누들로 정했거든요. 인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포장지에는 벵고러와 함께 힌디어도 적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인도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진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날 거야.
한국 기업의 정신을 배우자는 환영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어요. 농심 환영 행사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농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현지 청년 1000명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보냈습니다. 비용은 전액 농심이 부담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환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식품 수출이 200% 증가한 거예요. 농심이 만든 제품의 60%가 수출되면서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식품 수출 허브로 떠오른 겁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라면을 국민 비상식량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어요. 홍수나 자연재해 시에 신라면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식량이 될 것이라면서요. 이때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라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24년 3월 미국 MBC 토크쇼에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해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으로 농심 바나나킥을 소개한 거예요. 저도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나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바나나킥을 찾는 사람들이 폭증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몇 시간 만에 품절이 되었고 한인마트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식시장의 반응이었어요. 농심 주가가 나흘 만에 2,600억 원이나 상승한 겁니다. 단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때부터 제니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농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니가 바나나킥을 언급한 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농심 측에서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니 개인이 진짜로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제니만의 얘기는 아니었어요. 몇 달 후에는 카디비가 틱톡에 올린 불닭볶음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하루 만에 30%나 오른 거예요. 그 영상은 13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수억 명이 봤습니다. BTS 진과 관련된 일화도 재미있었어요. 오뚜기에서 나온 진라면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팬들이 열광한 거예요. 한정판 스티커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한 달 만에 매출이 40%나 늘었습니다. 순한 맛과 매운맛 모두 전국 매장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K-팝 스타들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들이 먹는 음식, 사용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전 세계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농심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K-팝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거든요. 2024년 말 전 세계 40개국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한 한국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주인공들이 간식 타임을 갖는 장면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컵라면이 신라면을 완전히 연상시키는 거예요. 붉은색 용기에 동심이라는 브랜드명과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라면이라는 발음도 그대로 나왔어요. 더 재미있었던 건 다른 장면이었어요. 한 주인공이 매운맛 과자를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겉포장 디자인과 과자 모양이 새우깡과 똑같더라고요. 극 중에서는 매운 감자칩이라고 소개되었지만 누가 봐도 새우깡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신라면이잖아. 농심 마케팅 실화냐?
PPL 없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농심을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농심은 이 애니메이션과 별도의 광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푼의 광고비도 내지 않았는데도 전 세계의 브랜드가 노출된 겁니다. 이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 어디 있겠어요? 애니메이션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를 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심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농심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K-푸드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캐대언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K- 드라마와 K- 영화에서 라면 먹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했거든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작품들에서도 한국 라면이 중요한 소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서 실제로 그 라면을 찾아서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배우들이 먹는 그 맛을 자신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노출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억지로 만든 광고보다 훨씬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시청자들도 이게 의도된 광고인지 자연스러운 등장인지를 민감하게 구분해요. 캐대헌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때의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농심 관계자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과 함께 농심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농심을 떠올리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농심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철저한 현지화에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동 시장을 위한 농심의 노력이었어요. 2011년부터 부산 공장에 할랄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모든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한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할랄 인증을 받는 과정도 정말 까다로웠다고 해요. 원료부터 생산 과정, 포장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했거든요.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과의 교차 오염까지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중동 시장에서 연간 37%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에서 농심 라면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현지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 라면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서구 시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건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농심은 이에 맞춰 완전 채식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신그린이라는 이름의 두부와 버섯맛 라면이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맛이었어요.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신라면과 거의 비슷한 맛을 구현한 거예요. 인공 조미료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비건 소비자들도 만족할 만한 깊은 맛을 낼 수 있었어요. 일본 시장은 또 달랐습니다. 라멘의 본고장답게 정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곳이었거든요. 농심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담백한 맛의 제품을 별도로 개발했어요. 하지만 한국 특유의 매콤함은 유지해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용기 모양까지 바꾼 거예요. 미국 시장을 위해서는 네모난 용기를 개발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였거든요. 작은 차이 같지만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지화 과정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맛을 조금씩 조절하고 원료를 바꾸더라도 신라면만의 독특한 캐릭터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농심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지화는 한국 라면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맛과 정서가 있었던 거죠.
2025년 현재 한국 라면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간 1조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K-푸드의 대표 주자가 되었거든요. 저도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농심 하나만 봐도 해외 매출이 1조 3천억 원에 달해요.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삼양식품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까지 합치면 한국 라면의 세계 시장 영향력은 가히 독보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코리안 스파이시가 새로운 맛의 기준이 되었어요.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한국식 매운맛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라면 먹방이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가 된 것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리액션하는 영상들이 수억 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가 되었죠. 제가 직접 만난 외국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프랑스에서 온 마크는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는 신라면 때문에 K- 드라마에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라면이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그릇의 라면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푸드 홍보 예산을 대폭 늘렸고 주요 도시 한국문화원에서는 라면 요리 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정말 신기해요. 뉴욕의 직장인이 야근할 때, 런던의 대학생이 시험 공부할 때, 도쿄의 셀러리맨이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할 때 찾는 음식이 한국 라면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 라면은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적은 계속될 것 같아요. 2032년까지 세계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7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 라면이 있을 겁니다. 한 개에 500원도 안 하는 작은 라면 봉지가 만든 이 기적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 그릇의 라면이 세계를 바꾸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라면 외교가 써내려간 21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입니다.